전번 시간에 불에 타지 않는 이 신기한 정이거부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물질은 불이 달리는 발화 온도까지 가열되어야 불탄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이거부라고 해도 두께가 두터운 정이거부엔 그렇게 빨리 불이 잘 달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신기하게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정이거부.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학생이 제기한 문제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물질이 어느만한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착화 시간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열 전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불길이 자른 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이런 어떤 재료의 한 끝을 가열한다고 할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열이 전달되는 그 속도는 열 전도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식 T분의 Q가 끼는 K 곱하기 1분의 T 하나 덜기 T 둘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T 하나 덜기 T 둘은 온도 차를 의미하고 L은 재료의 길이 그리고 A는 불길이 와닿는 열이 와닿는 재료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Q는 열량이고 T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량을 전달하는 속도가 온도차에 비례하고 그리고 면적에도 비례하며 다음 그 길이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례격수로 들어가는 물리적 양 K로 표시되는 양이 바로 열 전도도입니다. 열 전도도의 단위는 와트, 매, 미터, 켈빈 이렇게 주어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종이거부에 불길이 와닿았을 때 그 불길이 와닿는 면적 그리고 그 종이의 두께 그리고 그 종이의 열 전도도 이것에 의해서 결국 물에 전달되는 열량이 전달되는 속도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물질들의 열 전도도에 대한 수값 자료를 주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종이의 열 전도도는 물의 열 전도도보다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다른 이어의 나무라든가 공기 그리고 솜과 같은 이런 재료들도 열 전도도가 매우 금속에 비해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열과 열 전도도가 물질의 열적 성질을 평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배운 내용이 용에너지고 건물을 건설하는 측면에서나 또 현식이고 건설 추세를 따르는 의미에서 볼 때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발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들에서 흔히 이중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중창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열 전도도가 매우 작은 공기의 열적 특성을 이용하여 방 안의 온도를 보존하자는 여기에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량이 실내로 벽이나 유리 창문 그리고 지붕과 같은 건물의 벽체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량보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이 더 많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를 이용함이 없이 방 안의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헤쳐 보면 파헤쳐 볼수록 신비롭고 또 우리 생활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학생 동무들 정말 생활에서 보게 되는 하나하나의 현상도 이렇게 스쳐 지나지 말고 그 원리를 새겨본다면
학생 동무들이 지식은 차곡차곡 다져지게 될 것이고 또 과학의 세계는 자기의 비밀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사람들은 자연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안겨준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그곳에서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 아름다움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느끼게 되는 그 모든 감정을 도시에서도 항시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지, 그것이 바로 도시에서의 몰림록합니다. 거리의 몰림록화는 도시의 몰림록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면모가 큼직큼직한 구획을 지어주는 거리의 면모를 통해서 더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가로수로 좋은 수종의 나무들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료명골입니다. 곧고 미끈한 자태를 뽐내며 수삼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고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려명거리의 웅장한 모습이 이 수삼나무 가로수들의 풍치로 해서 더욱 돋구어지는 듯 싶습니다. 몰림 부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수삼나무와 같이 곧게 빨리 자라는 나무들은 될수록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가로수로 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화면들은 지난 시기 단풍 계절들에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 담겨졌던 아름다운 풍경들입니다. 솔리마 거리에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 단풍들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푸른 잎새 무성한 여름에도 단풍들은 가을에도 사람들에게 유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특색 있는 것은 부채살을 연상케 하는 잎새입니다. 이 부채살 모양의 잎에는 살균력이 강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나무에는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자라는 모양이 걷고 나무에 벌레가 끼지 않으며 빛과 온도,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은행나무 역시 수삼나무와 같이 도시의 풍치를 돋구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더없이 좋은 나무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가로수로 좋은 수종의 나무라고 할 때에는 자라는 모양이 걷고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큰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봄은 꽃이 피는 화창한 계절, 여름은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가을은 온갖 열매 무르익는 황금의 계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흥거리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나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의 풍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잎이 항상 노랗게 돼 있는 이 구미 폐야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봐도 이 나무 가지들 사이로 비춰드는 햇빛과 함께 반짝거리는 잎새들이 정말 보기 아름답습니다. 금잎 회야나무와 금잎 누름나무, 쑥단풍나무와 같은 채색 수종의 나무들은 도시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가로수로서 좋은 나무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하고 있는 가로수들.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가로수로 널리 심고 자라올 때 우리 사는 고리와 도시의 풍치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가을이 오자 식물들은 잎을 떨고 버릴 준비를 합니다. 나무 잎에 들어있는 엽록소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잎이 땅에 떨어지면 쉽게 분해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풀색의 잎이 누런색으로 변하는 것은 엽록소들이 분해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식물의 잎이 떨어지면 땅 밑에서는 그것을 분해하기 위한 생명 활동이 시작됩니다. 굵기가 몇 미크로미터 정도인 가느다란 균실들이 수없이 엉켜 있는 이것은 진균 식물의 균실체입니다. 진균 식물은 이 균실체를 이용해서 식물이나 동물의 죽은 세포를 분해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을 먹고 삽니다. 자연계에는 곰팽이나 혐오, 버섯과 같은 다양한 진균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진균 식물에는 엽록체가 없으므로 여느 식물들과 달리 비답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분해해서 그것을 영양물질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균은 식물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균류의 대부분의 몸체는 땅 밑에 있고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균 식물의 자실체입니다. 자실체는 포자를 만드는 기관들이 모여서 덩어리 모양으로 된 것인데 눈에 제일 잘 띄우는 자실체가 바로 버섯입니다. 자실체는 수림 속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미세한 포자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진균 식물은 잎을 비롯한 모든 유기물질의 약 90%를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 강한 화학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토양 속에 흡수된 이 화학 물질은 봄철에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利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균 식물과 식물은 필수적인 생물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진균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과 직접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도토리 나무입니다. 1762년에 하나의 도토리에서 싹이 터서 자란 것인데 도토리 나무의 뿌리는 온통 균실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나무가 살아가는데 방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식물이 그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은 비결로 됩니다. 진균 식물의 균실들은 이 도토리 나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균실들은 토양에서 질소를 받아들여 그것을 도토리 나무에게 넘겨줍니다. 대신 진균 식물은 도토리 나무의 뿌리 주위에 있는 즙에서 당분을 얻습니다. 이렇게 도토리 나무와 진균 식물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약 90%의 식물종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진균 식물의 위고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40만 종 이상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매 식물종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 또한 천태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늘잎 나무 사이를 걸어가느라면 짙은 냄새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늘잎에 들어있는 휘발성 물질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곤충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늘잎 나무들이 선택한 방어 수단입니다. 대다수의 곤충들은 이 휘발성 물질 때문에 바늘잎 나무의 잎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나무 진딧물이라고 부르는 진딧물만은 예외로 됩니다. 진딧물이 소나무가 풍기는 냄새에도 까딱하지 않고 소나무에 달라붙으면 소나무는 두 번째 방어 수단을 취합니다. 진딧물이 베어먹은 자리에서 보다 많은 양의 휘발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진딧물이 소나무 잎을 매번 깨물 때마다 소나무는 상처 자리에서 기름질의 휘발성 물질을 계속 방출시킵니다. 진딧물이 달라붙지 않은 다른 가지에서도 많은 휘발성 물질을 내보냅니다. 지어는 다른 나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연쇄 반응은 수림 전체가 솔냄새로 뒤덮이게 합니다. 이 솔냄새는 소나무 진딧물을 먹고 사는 점벌레에게 있어서 어서 빨리 와달라는 신호로 됩니다. 솔냄새에 아주 예민한 점벌레가 재빨리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점벌레는 솔냄새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소나무에 붙은 진딧물을 제꼭 잡아냅니다. 이러한 공생관계를 통해서 점벌레는 모기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고 소나무는 제 몸에 붙은 해충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지역에서 사는 시수투수 풀인데 대기 온도가 32도씨까지 올라가면 잎에 들어있는 기름성 물질은 저절로 불붙습니다. 시수투수 풀이 탈 때 생기는 화염은 주변의 다른 식물들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시수투수 풀이 자기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 풀은 왜 제 몸을 태우게 진화되었는지, 그것은 후대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재 속에서 새로운 시수투수 풀의 후대가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이 식물의 씨앗들은 화염을 막을 수 있는 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화염은 오히려 씨앗의 싹트기를 촉진합니다. 어떤 식물은 덕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커피나무의 일종인데 원산지가 인디아 양의 남서부에 있는 로드리게스 섬입니다. 이 거북이는 로드리게스 섬에서 사는 큰 거북이인데 나무잎을 먹는 것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 식물은 어릴 때에는 잎이 아주 가늘고 어두운 풀색을 띠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못한 거북이는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라면서도 이 식물의 잎은 여전히 가늘고 어두운 빛을 띱니다. 하지만 다 자라서는 식물의 가지에서 비로소 정상적인 풀색 빛깔의 길둥근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도 피웁니다. 이때에는 큰 거북이가 아무리 긴 목을 빼들어도 닿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에는 잎의 색이나 모양이 전혀 다르다가 자라면서 판이하게 변하는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생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물은 아름이라고 부르는데 천남송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한 주일새에 풀색의 줄기와 잎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토양 밑에는 큰 동이줄기가 있습니다. 이 동이줄기에서 식물들 가운데서 제일 큰 꽃에 꽃눈이 돋아납니다. 꽃이 피면서 그 중심에서는 뾰족탑 모양의 살진대 꽃자리가 생겨납니다. 어둠이 깃들면 큰 꽃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름은 어째서 이처럼 큰 꽃을 피우겠습니까? 이 꽃의 기능도 다른 꽃들과 마찬가지로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열수감 촬영기로 보면 이 식물의 꽃대 밑부분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식물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율동으로 열은 높아지는데 꽃대가 제일 뜨거울 때의 온도는 37도씨 정도라고 합니다. 꽃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꽃 안에서는 실 모양의 꽃가루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기 썩는 냄새를 내버립니다. 게다가 탑 모양으로 된 꽃대고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는 밤에 수림 속에 형성된 찬 공기층을 뚫고 냄새를 보다 멀리로 풍길 수 있게 합니다. 이 꽃은 불과 이틀밖에 피지 않지만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해서 주변은 물론 멀리 있는 곤충들도 많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어느 종이 보다 강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동물들뿐 아니라 식물들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생존을 담보하는 열쇠로 됩니다. 그럼 식물의 특이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웬 까치가 이렇게 저녁 까치는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어머니! 세매가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대요. 아니, 부영장님이랑 다른 군사들은 다 돌아왔는데 세매만. 세매가 죽다니. 실로 애석한 일이로다. 이번 싸움에서 공을 세운 무사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도록 하라. 예. 잘 있었어? 이게 누구냐? 허비야. 아버지. 아이고, 이거 허비 도련님이 장수로 승급해서 그려. 됐구나. 됐어. 그래, 그 쇠매놈을 죽였단 말이지. 어디서 함부로 떠드시오. 쇠매는 죽었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오. 그래? 아가, 눈물을 거두어라. 이 나라의 남정네들이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치니 한둘이 아니다. 다 나라가 귀해서지. 쇠매는 그렇게 쉽사리 죽을 애가 아닐세. 쟤네야, 너희야요, 전장에 쓰러졌느냐? 아버지의 뜻을요, 나라를 지키겠다던 내가 전장에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냐? 어머니, 저는 대호안의 원수놈을 제때 밝혀내지 못한 탓에 원수놈의 화살에 맞고 이렇게. 어머니.